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항운동, 즉 근력운동을 할 때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 직후에 단백질 섭취를 하였을 때 이때 단백질 합성이나 근성장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기회이창이라는 이제 용어가 존재하죠. 근데 과연 이제 이런 기회이창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볼릭 윈도우 오브 어퍼튜니티, 즉 아나볼릭 하면 이제 단백 동화작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처음 이제 이야기한 연구자들이 레버하겐이라든가 에스마크라는 연구자들이 있는데, 근데 레버하겐 같은 경우는 이제 일회적인 운동의 경우에 그 효과를 보았는데, 사실 이때 이 저항 운동이 아니라 중강도의 지구성 운동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백질 합성이 다리와 또 전신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운동 직후에 투여한 경우와 운동이 3시간 경과한 후에 이 두 가지 경우를 비교를 했는데요. 운동 직후에 투여한 경우에 단백질 합성이 뭐 3배 정도 증가했더라. 그러나 이제 운동 3시간 후에는 그 증가율이 12% 정도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기간 투여 효과를 본 연구로서는 노인을 이 연구는 대상으로 하였고 상하체 저항 운동을 하였죠. 그래서 이제 주당 3회 12주간의 그 훈련 효과를 보았는데, 이때 이제 그 운동 직후에 이렇게 투여한 집단이 2시간 후에 투여한 집단보다 대퇴의 크기가 더 증가하였다라는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거 뭐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 단백질 보충제를 여기 제가 표시했는데요. 직접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상당히 많은 사실은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저항 운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 기회의 창을 제시한 그 연구가 사실은 이제 중간 정도 강도의 지구성 운동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운동 후에 단백질 합성의 속도를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그 근육에서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업테이크 돼 가지고 실제로 단백질 합성에 쓰여지는 장소가 근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나 근소포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는 이제 주로 미세섬유나 이제 즉 예를 들어서 액틴이나 마이오신 같은 미오신과 같은 수축성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연구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이제 심폐지구력 운동의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의 단백질 흡수율이라든가 근소포체에서의 단백질 합성이 증가한다 주로. 그러나 이제 저항 운동의 경우에는 수축성 단백질의 합성이 더 상대적으로 많이 일어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단백질의 합성이 속도가 높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근성장에 쓰여지는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갈라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연구들을 보면 이제 공복 시 아침 식전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식사를 잘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은 타임 이펙트가 나타난다. 즉 공복 상태에서 운동을 하고서는 가급적 빨리 단백질을 섭취할수록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운동 직후에 섭취했을 때 그 효과가 더 많이 나타나는 이런 타임 이펙트가 나타나서 사실 이러한 결과가 우리가 잘못 해석할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런 연구들을 보게 되면 근성장을 측정할 때 뭐 덱사라든가 MRI 또 CT 이런 것을 활용하는데, 이런 덱사 방법보다는 MRI, CT가 더 이제 정확도는 높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덱사라는 것은
듀얼 에너지 업소메트리 어널리시스에서 이중 에너지 흡수 계측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CT 방법은 뭐 많이 쓰여지죠. 의료 현장에서도 컴퓨터 토모그래프라고 하고 또 MRI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공명 이미지 자기 공명 영상 장치라고 합니다. 마그네틱 리소넌스 이메이징 장치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장비들이 사용되는데 이 장비의 어떤 이제 그 민감도 또 측정의 어떤 정확성 이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연구마다 이런 점을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단백질 보충과 저항 운동에 대한 반응이 젊은 층하고 이제 나이 먹은 사람이 다르게 나타나고 또 훈련의 경험이 많은 사람과 훈련을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사람이 이런 저항 운동과 단백질 보충을 먹을 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성별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연구에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전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백질 합성에 관련해서는 전 시간에 이미 mTOR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근세포 내에서 뭐 근세포뿐만 아니라 이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 엔자임이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엔자임인데 이러한 그 mTOR가 이런 저항 운동을 할 경우나 아니면 이제 단백질 섭취를 하였을 때 루신이 이제 대표적인 가장 이제 mTOR의 활성화에 작용하는 1차 활성자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아미노산이 mTOR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결국은 근단백질 합성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합성을 촉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TO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mTOR를 메멀리언 타겟 오브 라파마이신이라고 하는데 라파마이신 이렇게 하는데 이 mTOR를 이제 내세운 이러한 웨이 단백질, 즉 유청 단백질이 뭐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시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요즘에는 뭐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크릴 오일이 mTOR를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이거에 대한 연구는 아직 뭐 제대로 확고하게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스파티딘산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그 사실은 mTOR를 역시 이거 역시 활성화시키는 2차 활성자라고 이제 설명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식생활에서는 뭐 이런 계란 노른자라든가 이런 대두 이런 데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포스파티딘산 같은 것이 부족할 염려는 없어서 이런 것을 보충제로 섭취했을 때 그 추가적인 효과가 과연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이제 뭐 의심스러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런 mTOR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 대표적인 아미노산으로서 필수 아미노산 또 BCAA라고 하죠. 대표적인 BCAA 즉 곁가지 아미노산인 루신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mTOR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그 루신의 적정량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양이 이제 대해서 이야기할 때 루신 스레솔드라고 하는데 그것을 약 2g 정도로 그럼 많지 않죠. 이 정도면 이제 단백질 합성에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루신과 함께 즉 BCAA 격가지 아미노산 그리고 이제 에센셜 아미노아시드 약자죠. 필수 아미노산을 이렇게 추가함으로써 더욱더 이제 mTOR의 활성화를 통한 근성장을 더 기대할 수 있다라는 점이 주장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단백질 합성 효과의 측면에서 대체로 이 세 가지 단백질이 사용되죠. 그래서 유청 단백질, 웨이 단백질과 카제인 그리고 이제 대두, 소이 단백질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 합성 효과는 역시 유청 단백질이 굉장히 더 뛰어난데 그 이유는 이 유청 단백질에는 루신하고 곁가지 아미노산 BCAA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죠. 또 하나의 이제 뭐 단백질
보충제, 아미노산 보충제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 아르기닌. 이건 이제 비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이 아르기닌이 바로 또 mTOR의 잠재적인 활성자로서 이제 처방될 수 있다고 일부 연구에서는 주장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아르기닌은 나트릭 옥사이드, 즉 산화질소죠. 이것이 이제 사실 우리 혈관의 내피세포에서도 합성돼서 분비돼서 혈관 확장 작용을 하는데, 바로 이제 이 아르기닌이 이런 나트릭 옥사이드의 그 생합성을 증가시켜서 혈관 확장과 혈류 증가 효과를 가져옴으로써 이것이 이제 뭐 혈류 개선에도 쓰여지고, 운동할 때 역시 간접적으로 근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피로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또 주장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이 기회창 어느 특정한 시간, 운동이 끝나고 바로 이제 1시간이나 1시간 반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시간에 섭취했을 때 단백질 합성의 속도가 더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성장에도 더 효과가 있느냐 하는 그 주장을 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런 주장의 근거로서 운동 직후에 이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은 뭐 이제 탄수화물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인슐린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인슐린 스파이크가 일어난다. 즉 운동이 끝난다고 나서 이러한 이제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는 그 어떤 반등의 작용에 의해서 인슐린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단백질의 그 분해가 일어나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이 억제된다고 하는 것이죠. 단백질 분해가 이제 운동의 여파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 중에는 코티졸이나 뭐 에피네프린 이런 이제 단백 분해 작용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들이 이제 분비되게 되는데요. 이런 호르몬들이 이제 바로 이렇게 감소되는 게 아니라 운동 후에도 지속적으로 단백질 분해하는 그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그 인슐린 스파이크를 일으킴으로써 단백질 분해를 감소시킨다. 이런 이제 단백질 분해의 감소는 전 시간에 설명한 유비큐틴이나 프로테아솜에 의한 단백질 분해를 감소시킴으로써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어떤 이론적 근거에 반해서 실질적으로는 별로 그 기회창이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이제 그 이후의 연구를 통해서 주장되고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연구들을 좀 소개해 보면, 운동이 끝난 다음에 인슐린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이제 순 근육 단백질 균형이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제가 그냥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네트 머슬 프로테인 밸런스라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단백질의 합성이 또 분해가 어느 수준에서 이제 균형을 이뤄서 단백질 합성이 이제 최고 수준에서 그 어떤 균형을 이룬 상태, 이것을 네트 머슬 프로테인 밸런스라고 하는데, 이거에 필요한 인슐린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배가 완전히 그 식사를 굶었을 때 인슐린 수준보다는 한 3배 내지 4배 되는 정도의 인슐린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이러한 그 단백질 합성의 그 높은 수준에서 단백질 합성과 분해의 어떤 그 균형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단백질 합성의 측면에서는 가장 최고의 효율에 도달한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인슐린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고, 공복 상태의 약 3배 내지 4배 수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를 달성하려면은 굳이 운동이 끝난 다음에 뭐 이런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보다는 운동 전에 정상적인 식사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정상적인 식사도 어느 시기에 먹느냐, 또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느냐, 이거에 의해서 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동 후 단백질 분해 작용에 대한 그 연구, 이건 이제 쿠마르라고 하는 연구자에 의해서 연구된 것을 좀 소개해 드리면은,
이 단백질 분해 작용이 뭐 운동이 끝난 다음에 훨씬 더 크게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운동의 직후에는 사실은 약간만 증가하고 3시간 후에 오히려 50% 정도 많이 이렇게 증가한 상태로 24시간 이상 계속 이런 운동 후 단백 분해 작용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을 생각했을 때 꼭 운동이 끝나고 나서 보다 뭐 특별한 시간에 신속하게 어떤 보충제를 먹기보다는 단백질 보충제를 그 이후에라도 이렇게 식사나 보충제를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해 주면은 그러면 뭐 그런 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다수의 그 연구들이 뭐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 이후에 많은 연구들을 보면 운동 직후에 어떤 특별한 시점에 단백질 섭취가 어떤 특별한 그 더 큰 효과를 단백질 합성의 효과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즉 타임 이펙트가 나타나지는 않았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연구, 파워에 의한 연구를 좀 하나 소개를 드리면요. 유청 단백질을 섭취한 다음에 약 45g을 섭취했는데요. 이 시점에서 이제 유청 단백질을 섭취한 것이죠. 섭취를 하고 나서 혈액 중에 이제 아미노산의 수준 그리고 인슐린의 변화를 쭉 측정해 보니까 혈중 인슐린은 약 40분의 가장 높은 수준에 이렇게 도달을 했다. 즉, 요 40분 수준, 요 수준이 바로 이제 인슐린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이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노산은 약 50분에 혈중 아미노산이 가장 높은 수준에 뭐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인슐린의 수준에 섭취한 이후에 수준의 변화를 쭉 보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감소를 하는데 요 점선을 인슐린 수준의 그 뭐랄까요 이 공복 상태 인슐린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뭐랄까요 net muscle protein balance 즉 순 근육 단백질 균형 즉 단백질 합성이 가장 높은 효율에서 이제 어떤 균형을 이뤘을 때에 그랬을 때 필요한 인슐린 수준 이 수준이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수준의 이하로 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가 봤더니 2시간 가까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2시간 동안 인슐린은 순근 단백질 균형에 필요한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더라. 자, 이런 결과가 과연 이제 무엇을 시사하는 것이냐? 그것을 이제 도출해 보면 우리가 이제 운동 전에 식사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즉 공복 상태가 좀 길어진 상태에서 운동을 할 경우에는 가급적 운동이 끝난 후 빠른 시간에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이 단백질 분해를 감소시키고 이후 이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말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운동 전에 정상적인 식사를 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식사를 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4시간 이내 뭐 이 정도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운동을 한 경우에는 타임 이펙트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즉 아나볼릭 윈도우 오브 아파트니티를 기대할 수 없다. 즉 운동이 끝난 직후에 무언가를 뭐 섭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더 효과적으로 근단백질의 합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운동하기 전에 식사를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 식사의 양과 운동 식사와 이제 운동 간의 어떤 시간 간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 간격이 뭐 보통 4시간, 5시간 요 정도의 간격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 전 보충제의 섭취는 어떠한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운동 전 보충제의 섭취는 공복 상태일 때 운동 전 섭취가 사실은 필요하다. 단백질 합성을 갖다가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제 뭐 팁톤과 같은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은 운동 직전에 20g 정도를 그 아미노산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 아미노산의 근육 내 유입 속도가 안정 상태에 비해서 4.4배나 증가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고요. 이후 이제 3시간까지 안정시 수준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는 뭐 당연히 운동이 끝난 다음에 먹는 것보다 운동 전에 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뭐 이런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뭐 또 다른 몇몇 연구자들도 이런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식후에 이 아미노산 대사는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 4시간 이내라고 한다면은 그런 단백질 보충에 따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단백질 합성의 속도는 청년의 경우에는 적은 양의 단백질 투여만 하더라도 최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제 노인의 경우에는 더 많은 그 단백질의 섭취에 의해서 그 최대 단백질 합성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청년보다는 이제 이런 저항 운동 같은 운동을 수행할 때 저항이나 뭐 지구성 운동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보다는 노인의 경우에 이런 그 운동과 함께 단백질 섭취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점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제가 소개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운동 전과 운동 후 단백질 섭취의 한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이제 적정 단백질 섭취량은 20 내지 40g 정도로 이렇게 뭐 그 사람의 이제 체중에 따라서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보다는 노인기에 조금 더 먹는 것이 또 권장되고 있고요. 또 이 LBM 제지방 체중, lean body mass라고 해서 제지방 체중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체지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그 중량당, 체중당 이 단백질 섭취량을 보게 되면 약 0.4 내지 0.5g 정도, 여기 점이 빠졌네요. 어쨌든 그 정도의 그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식사를 할 때 저항 운동을 보통 뭐 저항 운동 시간을 45분 내지 90분 정도 수행한다. 사실 이 운동량에 따라 너무 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일반적인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제 45분 내지 90분 정도의 저항 운동을 수행을 할 경우에는 이 운동의 전후로 해서 약 3시간 내지 4시간, 즉 180분 내지 240분이 되겠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이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단백질 섭취는 또는 이때 섭취를 하지 않고 공복 상태로 운동을 그냥 한 상황이라면 바로 이 시간 내에 즉 3시간, 4시간 내서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이 시간 내에 이런 보충제의 섭취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점을 좀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그 우리가 다량의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긴 시간 여유를 두고 먹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스케줄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항 운동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45분 내지 90분 정도의 운동을 갖다가 우리가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이 운동의 전과 후 총 시간으로 치면 5시간 내지 6시간 요 길이에 내에서 이 시간 내에 그런 단백질
보충제나 식사를 섭취하거나 아니면 바로 이 운동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점을 하나의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히 표시를 하면 저항 운동을 1시간 동안 했다, 60분 동안 했다는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총 이제 4시간 정도 이 시간을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이제 앞뒤로 90분이 됩니다. 이 90분 사이로 그런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고 이때 섭취를 하지 않는다면은 또는이라고 그랬죠. 섭취하지 않는다면 운동이 끝나면 가급적 바로 이 시간 내에 섭취하는 것이 이 바람직한 섭취 방법이다. 즉 여러 가지 단백 분해 작용과 단백질 섭취 근성장과 관련해서 적정한 시간에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 논문들에서는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당연히 개인의 어떤 선호 또 라이프 스타일도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스케줄도 영향을 미치죠. 그다음에 이제 운동을 어느 정도 운동량과 운동 시간 전체적인 시간을 고려해서 이것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복 상태일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신속히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한 상태에서 4시간 이내에 어떤 뭐 식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는 단백질 보충제의 섭취에 따른 어떤 아나볼릭 윈도우 오브 아파트니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